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초기 성인기의 부모 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데 응답자 66.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지목전에서는 자녀의 성공과 책임도 부모 몫이라는 주제로 전방위 토크를 이어가고요. 요즘 SNS 프로필에서 따뜻한 감성의 만화풍 이미지 자주 보시죠? AI를 활용해 만든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지목전에서는 AI, 지브리 이미지 열풍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쾌 상쾌 통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없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서 변호사님,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 실패를 부모의 책임,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으로 느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초기 성인기의 부모 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를 일컫는데요. 지난해 9월 19세부터 34살 자녀가 있는 45부터 69세 그 부모 세대에게 한 1,6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의 66.9% 그러니까 70% 가량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 이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60% 가량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매우 동의하는 부모도 8.8%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일치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와 서로 독립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또 응답도 높았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그런데 제시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응답, 대답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76.2%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되고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응답을 하였으나 실제 자녀를 지원하겠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비율 그러니까 대학 교육비는 83.9%, 결혼 비용 70.1%,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 62.9%, 주택 구입 비용 61.7%, 부모가 계속적으로 능력이 있는 한 지원할 생각이라는 부분은 42.1%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의 삶과 구분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러면 참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유 교수님은 어떠세요? 자식이 뭔가 원한다. 그러면 냉랭하게 외면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을까요? 저도 뭐 그 부모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이렇게 독립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내 인생은 뭐 내 거야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해도 통계는 뭐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데 예. 이 조사에서도 자녀들 역시 대학 교육 비용을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자녀들 생각도 보면 대학 교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생각 비율이 높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참견하지 마세요. 막 이래도 그 통계를 좀 보니까 같은 조사였는데 19세, 34세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상황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율 이런 걸 이제 그 자식들 세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청년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지원이 당연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좀 자세히 보면 청년의 68.4%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라는 데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2.2% 과반수가 넘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도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비용 등도 부모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각각 53.4%, 45.1%다 이거 상당하죠. 자녀가 취업을 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응답도 46.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율배반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재밌는 네.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론 뭐 일반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시대를 간통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폭삭 소가수다 같은 네, 맞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되고 그러더라도 자녀의 일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부모는 도와야 되고 자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정작 어느 순간 모습을 보면은 도움을 받고 있고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종필 교수님 어때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어서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자식이 없는 게 천만다행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1994년 신문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의 어떤 무한 책임 교육이 좀 문제 아니냐. 그게 벌써 그러면은 한 30년 전이잖아요. 이게 참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더 이게 좀 와닿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이 청년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 것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도 상당히 잘할 때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서 대학 졸업하면은 뭐 취업 걱정이 지금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보다 잘 살기가 더 어려운 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 단기간에 이게 크게 바뀌거나 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또 노인층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이제 이런 경향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또 이제 위에 있는 세대가 어쩔 수 없이 또 청년 세대를 좀 어떻게든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예. 참 이런 현상 왜냐하면 부모와 나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도 나와 관련돼 있나 아빠가 좀 공부를 더 안 해서 그랬던 것일까 엄마가 그랬던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요.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주변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아이가 한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한 학기 등록금만 대고 그 다음은 안 해준다. 심지어는 이제 학급 등록금 대고 이제 예를 들면 오피스텔 비용만 이제 뭐 몇 달치 주고 더 이상 개입 안 하고 그거를 계속 아이한테 주입을 시키듯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아이가
갑자기 대학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독립도 시키고 부담도 덜면서 이제 자율성을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관련해서 좀 그 포털 이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대학생과 직장인 취업 준비생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21년 조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녀들의 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생 그룹 같은 경우는 부모의 재력을 꼽는 비율이 이제 28%예요. 근데 이 직장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증가합니다. 7% 정도. 그래서 34% 정도, 거의 6%, 7%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더 증가해가지고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은 대학까지만 하면 끝났을 거다라고 하는데 취업도 준비하려면 또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직장에 또 들어가도 예를 들면 뭐 그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계속 그 지원의 필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자녀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겪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독립시키고 나는 좀 손을 털어야지라고 하는데 아까 이정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상황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 교수님은 이런 여자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이 여전하고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를 꼭 내 일처럼 아니 뭐 나는 내 인생에서 성공 또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 자녀는 자녀일 뿐이다. 자녀는 또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아까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문화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서로의 삶을 뭐 이렇게 인정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쿨하게 쿨한 척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그 UV의 노래처럼 쿨하지 못해 미안해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절대 쿨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제 아들 태어나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유다. 가뜩이나 뭐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래서 이거 내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나 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일치화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거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어디 이렇게 해서 뭐 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저를 희생해서라도 내 거를 보듬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참 안 고쳐지나 봐요. 이게 사회는 변하는데 이제 제 그 기억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유학 갔을 때 그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한국에서 뭔가 유학생이 이렇게 하다가 뭐 졸업을 한다거나 뭐가 한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세요. 근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랬던 그런 제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게 졸업했다고 뭐 했다고 이렇게 다 부모들이 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인 유학생 사회에서는 되게 당연한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정말 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서로에 있어서 일치화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게 문화에서 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닌가. 연장선상에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해외에서 한국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거나 빚이 많거나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꼭 자녀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문명적인 것 같지만 반문명적인 행태거든요. 근데 그만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 자녀들이 온전히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안전망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또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니까 그 단계를 이루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근원적으로 가족주의 내지는 그 소유물 자신의 책임이 과잉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녀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이 바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른바 아이를 초등학생 연령대의 의대반, 7세 고시반, 심지어 뭐 4세 고시, 4세 고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세 설마 무슨 우리가 말하는 행정고시나 이런
사법고시 뭐 로스쿨 이런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유명학원에 뭐 레벨 테스트를 넣으면 레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교육열 뭐 전 세계적이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뭐 불법 고액가에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교육 시장이 어린아이들 영유아 시장까지 이제 시작되다 보니 이게 하나의 교육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만들어낸 과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능감을 갖는 일부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속화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세고시라는 건 보통 이제 5살 세는 나이로 5살에 이제 영어 유치원, 정확하게는 유치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영유아 어학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영어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예. 체육도 영어로 하고 미술도 영어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잠깐만요. 습득하는. 체육을 영어로 한다고요? 체육 선생님이 공 던져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을 해서 목표는 이렇게 이제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까지 쭉 이렇게 되면 갑자기 미국 가서 언어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까지 영어라는 어떤 언어에 대해서 마스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탑 3, 탑 5 학원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선행하고 심지어 일부는 가해 선생님을 이제 다시 초빙해서 그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세 고시는 주로 이제 초등학교를 앞두고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수학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니면 우리 아이는 좀 공부를 하는 관리가 되는 마치 어떤 교육 격차에 계급화된 어느 학원 다녀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의 지표가 만들어지는 또 탑 3, 탑 5 의대반, 치대반 뭐 각종의 학원들이 많은데 이 학원들은 돈을 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 소수만 레벨 테스트를 보고 통과시켜주고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도 그 반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A, B, C로 나눠서 반을 나누죠. 탑반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교육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스터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뭐 마스터라는 개념이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안다라는 개념보다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미리 좀 한두 과목이라도 해놓으면 다른 과목에 전념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사교육과 선행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는 게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단어로 통용된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저는 이종필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공부를 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분이 또 이종필 교수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를 시키는 게 부모의 기준에서는 그래 성공해야지, 더 크게 성공해야지, 더 빨리 성공해야지 기준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의 가장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은 행복일 텐데 이게 정말 행복의 기준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자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생을 많이 안 겪어본 나이일 테니까 행복이 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 행복의 기준도 사실은 부모나 주위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부모뿐만 아니라 뭐 온갖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다 정해진 어떤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항상 나오는 건 의사들이고, 네. 그러면은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사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성공한 삶이구나.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되게 영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 알거든요. 알만한 것도 다 알아요, 사실. 다 알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앞으로 그 자기 인생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편한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장 안정적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유튜버나 뭐 아이돌이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가장 그 안정적인 성공 방정식은 이제 의대 가는 거고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그 합의가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아이들에게만 이게 참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수 평론가, 자녀가 어려서부터 로드맵을 짜고 부모가 적극 지원하는 현상, 특정 지역을 비유해서 대치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치맘, 대치동 엄마라는 이야기겠죠. 코미디인 이수지 씨가 이를 패러디한 제이미맘 영상을 올려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제 사회 풍자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회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풍자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치맘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그런 편견과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된장녀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특정해서 이제 그림화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좀 순환을 당했던 무슨 뭐 별다방 커피만 가지고 다니면 뭐 그런 여성인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맘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혐오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치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특정 지역을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현상이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치동 엄마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보다 뭐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인강도 많고 콘텐츠도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 뭐 지역에서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 공립대를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로지 서울로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치동에 몰려드는 분들이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엄마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풍자에서도 이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라이딩을 한다고 해서 그 라이딩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것보다는 좀 근원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런 한국 사회 전체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부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모가 경제력도 좋고 정보력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어느 대학으로 이끌어냈다, 의대를 이끌어냈다 그런 게 다 뭐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면 참 부러워할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져갔는지가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는 뿌듯해하고 누군가는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 또 경제력에 따라서 다 대치동으로 갈 수도 없을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또 지방과 또 수도권의 격차도 있고 내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먼저 유 교수님부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평생 아이를 포함해서 부모도 그렇고 아마 죽을 때까지 100m 달리기로 달리다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이렇게 속도도 느렸다가 좀 이렇게 바깥 뭐 날씨도 좀 봤다가 좀 이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공부하는 건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저 때는 라떼는 이러다가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90년대 학번이니까 X세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저희만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랑 자식이랑 공동 작전을 펴야 돼요. 저도 학교에 있어 보니까 이게 무슨 입시가 그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 다 하고 막 정보력 이거 어때 막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안구충혈 될 때까지 뭐 해야지만 그나마 성공. 그러니까 대학 간 다음에 부모들이 대부분 운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기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가 이 라이딩을 하면서 365일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나니까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좋아한다거든요.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교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가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참 말처럼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처럼 인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아이가 영원히 만족할 것인가. 그래도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한 건 노력을 알 거야.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손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독립과는 좀 먼 지원에 대한 그 원인은 압도적으로 38%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걱정과 불안이 돼서, 그리고 부모가 돕는 게 의무이자 기쁨이어서, 이 순서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 공통의 마음인 것 같은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일부 저는 주변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극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4세고시, 7세고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 면에는 K부모라고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K부모에 대해서 또 찬사를 보내는 측도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희생적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 통해서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부모도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들을 하나라도 더 잘 입히고 먹이고 좋은 인생 나보다 더 잘 살라고 희생하는 부모가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금의 부모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태어나면서, 물론 이제 금수저로 굉장히 부유한 게 아이 성장하신 분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주변에 성장해서 되게 잘 되고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산 사람 중에 학업 성취도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의사나 전문직을 하면서 비슷하게 출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층을 이동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 내 자식이 저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재능의 영역이지만 또 일부의 재능은 학습돼서 진화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학원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라고 지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폐해가 있죠. 네. 이 폐해도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부모가 차로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준 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 라이딩이라고 교육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 평론가, 근데 다 이런 경제력, 정보력, 누군가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빠는 알면 안 되고 이 세계를,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입시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건을 또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공공의 책임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아까 폭삭수가수다 말씀하셨잖아요. 폭삭수가수다에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이유가 맡았던 금명이가 갑자기 최고 학부를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세대들은 공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력과 경제력, 또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이게 모아야 되고, 경제력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줘야 돼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이게 결국 입시 제도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정해져 있는 인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의대다 그러면 의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의 모든 그런 시스템과 로드맵은 의대를 가기 위한 거고, 나머지는 사실 들러리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라고 엄밀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참교육까지 시키려고 그래, 인성교육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여기에다가 입시 제도도 너무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2028학년도 뭐 입시제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정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가려면은 또 어떻게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공적인 어떤 제도들이 혹은 교육이 또 부추기는.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을 취재한 뭐 기자분들 보면은 입시 제도나 교육 내역이 바뀔 때마다 정보력과 경제력이 뒤따라 가야만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듯한 이런 현상인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현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거죠.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해주게 할 수는 없는가요? 라고 묻기는 합니다. 손 변호사님,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지. 근데 학교 수강 신청을 대신해 준다. 회사에 대신 전화를 해준다. 저도 실제 이런 걸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라고 했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 정도 신경을 써줘? 그것도 받아들이는 일종의 독립해야지. 아니야.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좀 양쪽에 다 가 있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요. 왜 이럴까요? 일단은 이게 습관화된 그 부모와 자녀의 밀착 관계가 대학생이 됐다고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에 이르러서 뒤늦은 사춘기가 와서 반항하면서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대학생도 종종 출몰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원래 대학 강의 계획표에 본인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경우가 원래 일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안 쓰는 교수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까지 전화를 일일이 다 이제 왜 우리 아이는 F점이냐, 왜 우리 아이는 이 성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현상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디를 가면 이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보직도 미리 준비하는 팀이 있대요. 군대를 안 갈 순 없고 가야 되는데 군대 어디로 가는 게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학원이 있나요? 뭐 학원인지 팀인지 컨설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정도로 부모님이 A부터 Z까지 설계를 하고 그 네. 설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과잉된 측면은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게 중고등학교 때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아이가 대학교 간다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360도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계속적으로 중첩적으로 이제 대학교 시절까지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또 사건을 하다 보니 결혼에서도 이어집니다. 결혼에서 어떤 분쟁과 충돌이 생기거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개입을 하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많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양가 집안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다가 이제 파경하는 경우도 계속 많아서 헬리콥터 부모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건전한 독립을 좀 해치는 결과도 초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또 자녀가 부모에게 반대로 그렇게 뭐 갚을 수는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우리는 대충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제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 또 유교적인 문화였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세상 달라졌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니까 나는 내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가 옛날에 겪지 못했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겪었던 일인데 한국 사회가 워낙 압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청년 세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운 첫 세대이고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첫 세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금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뭐 저같이 뭐 70년대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기 힘든 첫 세대가 되는 그 상당한 좀 전환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기에서 이게 지금 그 새로운 어떤 삶의 규칙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여기서 굉장히 좀 혼란과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네. 뭐 최근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생계 위협이 이제 되는 거고 노인 일자리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직장인들의 평균 뭐 정년퇴임 평균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낮아졌어요. 네, 굉장히 낮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연금이 나올 때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길면 이게 갭이 또 있는 거고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럼 자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그 공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예, 자녀들에게 올인해서 아파트 잘 사가지고 그거 팔아서 자녀 미천대 주면 나중에 자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 세대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유 교수님은 유학도 하셨고 네.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처럼 손 변호사께서도 그렇고 이종필 교수도 갈아 넣는다. 자식을 위해서 차도 갈아 넣고 아파트도 갈아 넣고 뭐 있는 대로 다 갈아 넣어서 이제 이른바 올인 문화라 그럽니다.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올인 문화입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 그냥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네. 미국 남부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가정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20살이 돼서 대학 가잖아요. 그걸로 정말 끝입니다. 그냥 모든 대학생이 아마 진짜 압도적인 비율로 대학생이 되거나 20살이 되면 나는 나간다. 그리고 부모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방은 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뭐 빈새집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20살 되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모 둘이 남아가지고 괜히 좀 뻘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가서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집세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 잠깐만요. 예. 집에서 학교를 왔다가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 집세를 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좀 친하니까. 그랬더니 그 영어를 좀 하면 그냥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This is just business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나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재밌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스포츠카 그러면 약간 젊은 세대 타겟으로 해가지고 상품 팔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콜베라고 있었어요. 그게 스포츠카인데 주로 빨간색 막 이렇게 넓고 막 그런데 예. 그것의 타겟은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의 별명이 뭐였냐면 미들에이지 크라이시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이 남는 거예요, 이분들. 네. 그러니까 그레이 헤어 막 이래가지고 그 차 타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니까 중년에 그렇게 돈줄을 내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자제의 성공과 실패가 곧 부모의 책임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호식 변호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답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입시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시험에 관련돼서도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드라마 아까 이제 폭삭 속았수다 말씀드렸는데. 폭삭 속았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1938년부터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 연구팀이 만 19세였던 하버드 학부 2학년생 268명에다가 보스턴시 빈민가 지역 10대 후반 456명을 추가해서 724명의 삶을 추적을 해봤어요. 84년 동안. 그랬더니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결정적인 요인은 재산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 강조.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이건 아니고 이 로버트 웰딩어 교수가 덧붙였어요. 이 돈과 행복의 관계를 봤을 때. 재미난 이제 연구 결과를 부각을 했는데 GDP에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더 많은 그런 소득을 올리게 되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반감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4,7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약간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경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좀 가늠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가족주의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서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하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족주의가 많고 심지어는요. 그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하시더라고. 이거는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이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운도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부모의 책임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이트가 우리나라 부모들을 너무 망쳤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부모의 책임으로 모든 걸 다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말처럼 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 다뤄봤고요.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AI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만들기 열풍에 대한 담론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식 평론가, 이야기 먼저 김평론가님이랑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지브리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이 AI가 이제 실사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웃집 토토로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미야자키 하야오인가요? 네.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까? 어느 지역의 명칭입니까? 지브리라는 네, 게? 지브리는 스튜디오 이름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스튜디오 하면은 이런 스튜디오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스튜디오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브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비행기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원래 그 이탈리아의 뜻은 뭐냐면 사막의 열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활약했던 전투기 이름 지브리인데 원래는 이제 기블리입니다. 근데 그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지브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스튜디오 이름을 지브리라고 하면서 그냥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콩글리시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뜻은 사막의 열풍처럼 애니메이션계를 한번 뒤집어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한일 문화 교류가 있기 전부터 이제 원룡공주나 이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래소년 코난 그 그림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뭐 우리가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또 칸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든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이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가 많이 알려지게 됐던 거고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이웃집 토토로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걸 그 감명 깊게 보셨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예. 인공지능한테 의뢰를 해서 프로필 사진 등에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코난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브리 스타일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김평론가님,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그런 향수 효과도 있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챗 GPT-4o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이게 새로 서비스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되면 올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댓글 같은 걸 다는 거죠. 뭐 이 사진을 뭘로 바꿔줘.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기 공룡 둘리 그림체로 바꿔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심슨 가족체로 바꿔도 되고 뭐 디즈니 만화 주인공처럼 해줘 그러면 잠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네. 점차 이제 흐렸던 이미지가 어느 날 짠 갑자기 그림체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수정 사항들을 질문하게 돼서 이제 계속 그렇게 되먹임한다고 하죠. 피드백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원하는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변화된 이미지를 저장을 하셔가지고 뭐 카통이나 이런데 뭐 SNS에 올리시는 거죠. 요즘 정말 인기입니다. 지브리.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원어는 기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정필 교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 열풍입니까? 그 오픈 AI의 브래드 라이트캡이라고 최고 운영 책임자가 그 3일 소셜 미디어 X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 새 서비스를 출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을 때 남긴 첫 마디가 정말 미친 한 주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1억 3천만 명의 이용자가 일주일 동안 한 7억 개 이상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건 유료로 회원을 가입해야 되나요? 뭐 무료도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챗GPT 주간 이용자 수가 지난해 말 대비해서 1억 5천만 명 증가했고 유료 구독자 수도 450만 명 증가했고 그러니까 무료는 이게 좀 개수 제한이 있거든요. 이제 유료를 하시면 이제 뭐 거의 뭐 무제한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용자가 한 5억 명 초과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도 지금 지브리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 얼굴이다. 나보다 더 멋졌다. 어떻게?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유료로 만들어준 방금 전에 이제 유료 가입도 있습니다만 유료로 만들어준 서비스가 등장해서 좀 논란도 되네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구 랩.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도 있고 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이제 그 무료 버전 쓰고 일부는 유료 버전 쓰고 그러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퀄리티가 무슨 뭐 질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한 몇 장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 이미지 생성하려면 몇 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서너 장 만들면 거기서 덜컥 멈춰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료 버전을 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SNS에 이렇게 보고 막 그다음에 뭐 그 중고거래 하는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500원을 달라. 뭐 1,000원을 달라. 그다음에 3,000원까지 받는데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AI 얘기하지만 정작 그걸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저도 어제 이제 그 아이랑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더라고요. 아빠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걸 만들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어깨에 힘주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확실히 강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기부리 했습니다만은 약간 아이디어 뭔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갖고 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조금 찝찝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찝찝한 부분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대단한지 손 변호사님 당연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포켓몬스터, 심슨, 디즈니, 지브리 스타일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만화 스타일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자극을 했을까요? 뭘 자극을 했을까? 이렇게 인기를 끄는 배경.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순수성, 예술성, 유행성, 그리고 익명성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 지인들이 올리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또 그 프로필 사진 아예 예. 가족 사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플로 찍으면 약간 나 아닌 듯한 나오지만 진짜 이 스타일로 하면은 전혀 나이긴 한데 너무 이쁘고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예술성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만화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동화적인 순수성이 있지 않나 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톤이 굉장히 따뜻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봄날 햇살 같은 풍으로 나와요. 지금 딱 봄꽃 폈잖아요. 여의도 지금 봄꽃놀이 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느낌의 그 화풍으로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얼굴, 지인 얼굴, 가족 얼굴을 이렇게 예쁘고 순수한 모습으로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사진을 넣으면 네. 예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즐겨봤던 만화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또 추억도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런 향수에 젖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진은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어플을 찍어도 네. 그 원판은 불변합니다. 근데 이 지브리는 조금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잘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행을 하지 않았나. 손 변호사님이라서 멋있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거를 한 번도 못했고요. 아하. 제가 가족들. 부끄럽게도 한 번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넣었더니 호빵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 앵커님은 제가 배추도사 딱 나오실 그 것 같은데. 배추도사도 있지만 피구왕 통키가 나오실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게 아무래도 감성을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감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캐리커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캐리커처라는 게 이제 사람을 특징을 잡아가지고 재밌게 아니면 좀 풍성하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그대로 닮게 그려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좀 더 잘생기고 멋지게 그려주면 이게 나냐고 해요. 근데 지브리 스타일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담게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풍성하게 좀 이상적으로 따뜻하고 밝고 또 동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주니까 훨씬 만족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동안 그 사진을 못 올리셨던 분들의 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물이든 아니든 주관적인 거든 간에 사진을 못 올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 사진을 올렸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올리시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바꿔주게 되면 가족이나 자신을 드러냈지만 이게 초상권 문제에도 문제가 안 될 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용적인 관점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현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은 여기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리거나 이 툴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몰랐는데 너무 쉽게 그거를 AI가 해주니까. 만들어주니까 그런 점에서 소원풀이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더구나 따뜻한 그런 복고적인 감성에다가 이미지를 주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나 심슨이나 디즈니는 너무 만화적이기 때문에 사실감이 좀 적어가지고 이런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감성에 젖어들고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AI 기술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원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이걸 허락이 없이 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AI가 만들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찝찝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SNS 올릴 때 왠지 동참하기 싫더라고요. 동참하기 싫고 그 이제 SNS에 있는 그 뭐 관련된 애니메이터나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고.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 뭐 손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저작권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분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판례를 따르는 건데 뭐 전 세계가 대충 이제 이런 트렌드이고, 그러니까 화풍이나 스타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브리풍으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코난과 똑같이 그렸다 이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이 나게 그린 거는 그거를 뭐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법 적용이 안 될 텐데 문제는 이 오픈 AI가 이 새로운 서비스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지브리 그림들을 어떻게 얼마나 이용을 했느냐. 요거는 좀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브리가 입장을 낸 거 보면은 자기들 작품을 학습에 이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 그러고, 최근에 하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공식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노코멘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는요. 네네.
노코멘트라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은 이제 몇 년 전에 이 서비스 나오기 몇 년 전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성형 어떤 기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뭐 창작자에 대한 모욕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지브리풍으로 바꿔가지고 업로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생태주의적이고 반전주의적인 전쟁주의. 평화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네. 원작자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오픈 AI 이제 소라라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지브리풍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새로운 어떤 논란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 지금 만화 작가들, 웹툰 작가들, 또 웹툰 기업의 또 걱정도 있는 것이 일단 이제 아까 뭐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학습 자료에 들어가는 이제 저작물이 문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설가들이 자신들 작품을 학습 자료로 쓰지 말아라 해서 소송 중이거든요. 오픈AI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브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화체로 해줘 그러면 만화체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만화체라는 건 누군가의 만화를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유명하게 날리지 못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학습자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화 스타일로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가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 SNS에다가 자기 그 웹툰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 학습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국내 웹툰 플랫폼 업계도 워터마크 AI 방지 가공이 없는 캡처본은 SNS 올리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포털 웹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이제 SNS다가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다 학습 자료로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 작가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도 소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현식 평론가 말씀드린 약간 AI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 변호사님. 이 지브리 측이 오픈AI와 같은 기업 상대로 해서 만약에 소송을 제공한다면 아까 이제 이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동영상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대박 이익이 발생한다면 자, 이 재판 어떻게 될까요? 유사 소송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법원에서 유의미한 소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학습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다른 회사 콘텐츠를 쓰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를 무단으로 쓰면 안 되고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가 지금 무분별하게 출처 표시 없이 그냥 다양한 콘텐츠를 흡수하고 학습해서 재창조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공짜로 쓸 수 없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례가 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직 그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국내에서도 뉴스 회사들이 이제 뉴스도 하나의 창작물이다라고 하면서 포털 회사를 상대로 너네들이 무분별하게 AI를 통해서 우리 뉴스 가지고 재생산해서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 사용하는 거 문제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의 대표적으로 뉴스가 있어요. 뉴스는 그렇군요. 어느 누구나 그냥 저작권비 안 내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수십 년 전에 그 규제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예. 것이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 변호사님,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렇게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이미지를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경우에는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저작권이 그 인정이 되지 않는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거니까 현재 규제 법률로서는 AI가 형성한 것을 저작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봐야겠죠. 진짜 비슷한 것을 가지고 AI가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
독자의 의사에 반해서 내 작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형한 거니까 저작 인격권이라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받았거나 예. 성명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지브리 풍 말씀하신 걸 표현, 아이디어, 차관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단순하게 차용해서 좀 그림을 새로 창작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아하. 우리 방송에도 이렇게 질문을 법조인에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AI 자체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어디선가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그런데 이제 지브리풍이 되면 자기의 실사 사실 정말 무슨 장롱 안에 넣어뒀던 그런 것도 캡처해가지고 아마 올려서 지브리풍 만드는 분들도 많다. 엄청난 또 개인들의 정보들이 모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방대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좀 무서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마불사 그리고 기술결정론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기술결정론이 뭐냐면 기술과 관련돼서 발전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그것 때문에 문화도 다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유튜브라는 그 지배적인 플랫폼에 우리가 관대한 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AI라는 것에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 사진을 만약에 제공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돈벌이에 내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재료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재밌으니까. 다들 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샘 알트만 말씀을 하셨는데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예요. 돈이 입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게 막 지배적이고 난리나고 막 지금 지브리 막 해가지고 열풍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밌고 이거 막 첨단이고 막 푸사 바꾸고 막 이러는 사이에 우리가 마치 유튜브에서 뭔가 제가 이렇게 다 어찌 보면 알고리즘이란 건 제가 그냥 제공했던 건데 그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게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뭐랄까 작지만 좀 심각한 음모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식건는 것처럼 이것도 궁금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다. 가령 내가 좋아하는 박보검 배우가 있다. 폭삭 소가수도 있고요. 또 칸타빌레도 있는데 그 지브리 이렇게 해서 풍으로 만들어줘 이러면서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SNS에 올릴 수도 있고 누가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그 지브리 풍의 이미지가 좋은데요. 제가 살게요.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짧은 식견입니다만은 아마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그걸 상품화해가지고 판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을 도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 사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특정 서비스는 개인들의 사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시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은 아마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사진이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힘, 또 두려움 공존하고 있는데 네 분들께 끝으로 이런 AI에 있어서 좋은 점은 좋은 점이지만 어떤 좀 대책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끝으로 한 번씩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열풍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책도 좀 생각해야 될지 먼저 이 교수님부터요. 우리나라가 그 인공지능 기술이 3위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1, 2위와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는 3위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마이너리그고 미국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한 40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대규모 그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그 핵심적인 칩이 많이 필요한데 H백 같은 이런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한 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MS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거를 한 50만 개 정도 확보를 했어요. 메타는 한 절반 25만 개 정도. 계산해 보시면 25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회사가 미국은 빅테크가 한 회사가 이렇게 수십조 원을 들여서 핵심 칩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확보해 있는 칩은 이거한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핵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하나씩 좀 갖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은요? 저는 아까 뭐 윤리와 관련된 얘기는 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주체를 좀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제 책상 앞에 항상 붙여놓는 게 뭐냐면 제 업무와 관련돼서 제가 AI에 어떤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업무를 뭐 예를 들어서 5개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1번 업무에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주로 무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AI 프로그램들을 뭐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또 시켜요. 저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걸 피할 수 없는 파도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부에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AI라는 이름으로 또 테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AI가 아닌데. AI가 아닌데 유사해. AI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약간 사기 같기도 한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지원도 받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네, 자격증도 많고 막 학교에 이름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분별해서 정부에서 그 자체로서 뭔가 프로페셔널이 돼서 그걸 분별 있게 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예. 지능도 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영악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한 40초 정도. 이게 규제를 하느냐 발전을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규제하려고 그러면 이거 기술 발전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희생되는 게 창작자죠.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 투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은식 변호사님요? 네, 사실 이 피해자는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도 만화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비슷하게 네. 활동했던 분이 강풀 작가예요. 근데 강풀 작가가 원래 학보사 만화 작가였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전문적인 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사보 작가, 그 다음에 홍보물 작가 하면서 진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포털에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브리 스튜디오 식으로 이제 캐리커처나 뭐 일러스트나 만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세대 신인 작가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당장 지브리 스타들 내리겠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 분야나 대기업은 저는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AI가 우리의 미래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